서울의 겨울비는 유난히 차갑고 길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홍대 거리는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우산을 접고 코트를 여미며 저마다의 집으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그 인파 속에 작은 체구의 소녀 하나가 빗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아였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손에는 녹아버린 달고나 몇 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들려 있었다. 유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며 달고나를 팔았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사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번 돈이라야 1,000원 남짓이었다. 그 돈으로는 할머니의 약 한 통도 살 수 없었다. 해가 지고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하자 유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복희, 유나의 할머니는 심한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 요즘 들어 기침 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홍대 근처 오래된 여인숙의 지하방이었다. 비가 오면 벽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 문을 열면 늘 할머니의 낮은 기침 소리와 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가 더욱 거세졌다. 유나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할머니, 나왔어요 하고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전등빛과 함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복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약은 드셨어요? 유나는 허둥지둥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는 물 한 병뿐이었다. 약 봉지도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손을 내밀었다. 유나야, 괜찮아. 너는 밥 먹었니? 응, 학교에서 먹었어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녀는 방 구석에서 낡은 주전자에 물을 데워 따뜻한 수건을 만들었다. 수건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닦으며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쳤다.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이대로는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유나야, 달고나는 좀 팔렸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내일은 더 열심히 팔 거예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미소 대신 기침이 터져나왔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음식을 구해야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나는 우비를 걸치고 달고나 통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베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을 때 눈앞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몇몇 분식집 앞에 섰다. 아주머니, 혹시 남은 밥 있으세요? 할머니가 아파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여기 그런 거 주는 데 아니야. 빨리 가.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못한 척 지나갔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 가게로 갔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발끝은 이미 얼어붙었다. 그녀는 한순간 멈춰섰다. 체념과 수치가 섞인 눈물이 눈가를 맴돌았다. 그때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말했다. 이야, 요즘에도 이런 꼬마가 있네. 불쌍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는 비웃으며 영상을 찍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킥킥거렸다.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오겠다. 유나는 도망치듯 뛰었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렇게 달리다 멈췄다. 맞은편 거리에 밝은 유리창으로 빛나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간판에는 해빛, 히비트, 이라 적혀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잘 차려진 테이블과 웃음소리가 보였다. 유나는 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들어가면 또 욕을 먹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가 굶고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유나는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고급 향신료 냄새가 스며들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코트, 흙이 묻은 신발, 얼굴에 번진 물기. 매니저가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아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나가렴. 그때 한 여성 손님이 비웃듯이 말했다.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이런 애까지 들여보네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남은 음식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할머니가 아파요. 매니저가 유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아이, 놔줘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구석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이 레스토랑의 단골이자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하나였다. 지훈은 매니저에게 다가가 말했다. 남은 음식이 아깝다고 생각하나요? 이 아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식당의 품격이 떨어진다면 내가 오늘 이 가게를 사겠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매니저는 말을 잃었고 손님들마저 고개를 떨구었다. 지훈은 유나를 향해 손짓했다. 이리 와, 배고프지? 앉아. 유나는 겁이 났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조심스레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직원에게 말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우유 한 잔 부탁합니다. 잠시 후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이 차려졌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뜨거운 국물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아저씨.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먹고 나면 내 이야기를 좀 들려줄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름, 엄마의 이름, 아픈 할머니, 그리고 비 오는 거리.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오래전 잊었던 기억 한 조각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유나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닿았다. 그것은 오래된 은빛 펜던트였다. 낯익은 새 모양의 장식.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서지수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식당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빗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수야, 혹시 이 아이가? 그날 밤 한지훈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햇빛 레스토랑의 조용한 한쪽 구석, 유나는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있었지만 몸에 스며드는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식탁 건너편에서 한지훈은 묵묵히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은 유나의 얼굴보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빛 목걸이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 목걸이는 너무도 익숙했다. 11살 시절 그는 학교 축제에서 직접 새겨넣은 작은 제비 문양의 펜던트를 지수에게 선물했었다. 언제 어디서든 날 기억해줘라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지금 유나를 통해 아련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레 물었다. 유나야,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유나는 손으로 목걸이를 감싸며 대답했다. 이건 엄마가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가지고 다녀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짐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엄마 이름은 뭔지 기억하니? 서지수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할머니도 도와주셨고요. 엄마는 달고나를 만들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병원에는 잘 못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서지수. 그 이름은 지훈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지수는 그의 첫사랑이자 한때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지수가 하층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맹렬히 반대했다. 아버지는 재산을 끊겠다고 협박했고 어머니는 지수를 찾아가 돈 봉투를 내밀며 떠나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회사에 발을 들이면서 점점 그 기억은 마음 한켠에 묻히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그 추억은 아이의 얼굴 위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유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유나야, 내가 오늘 여기 들어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그 말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우는 식사를 마친 유나에게 말했다. 이제 할머니께 돌아가야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유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지훈의 차가 도착하자 그는 유나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서울 홍대 근처의 낡은 여인숙 지하방. 비가 새어 들어오는 습기 가득한 복도 끝. 유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이불에 파묻힌 복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고 손은 축 늘어져 있었다. 할머니. 유나는 이불을 젖히고 복휘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지우는 단숨에 휴대폰을 꺼내 응급차를 불렀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요. 지금 즉시요. 그는 복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말라버린 몸은 너무 가벼워 마치 공허한 껍질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그의 옆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흐느꼈다. 할머니, 제발. 응급실로 실려간 복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설명했다. 환자분은 고령이고 폐렴이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도 저하되어 있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집중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 제발, 이번에는 할머니를 데려가지 말아줘요. 지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침묵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는 복귀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녀에게 사죄하고 유나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로부터 통보가 왔다. 복희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중환자실에서 최소 72시간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세요.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병원 옥상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지수야, 내가 어디에 있든 듣고 있다면 제발 도와줘. 내 딸을, 내 어머니를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줘. 이번엔 약속을 지킬게. 며칠 후 복휘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매일 작은 그림과 편지를 그려 복휘의 침대맡에 놓았고 지우는 회사 일정을 최소화하고 병실에 머물렀다. 지우는 조용히 말하곤 했다. 유나야, 혹시 내가 괜찮다면 아저씨랑 조금 더 오래 같이 있을래?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에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사실은 아저씨가 내 엄마와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넌 내 딸일 수도 있어. 유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아저씨는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되어도 괜찮을까?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좋아요. 근데 아빠, 내일도 또 국물 사줄 거죠? 지우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눈물, 후회, 기쁨, 다짐.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앞으로 함께 걸어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병원 창문 밖의 하늘은 더욱 희뿌옇게 물들어갔다. 눈이 내릴 듯한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찬바람은 병동 복도를 스치며 싸늘한 공기를 남겼다. 한지우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복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웠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인의 회복력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이겨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창문 너머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여자의 영혼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복희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지훈이 손을 잡자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지훈. 정말 지훈이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저예요.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합니다. 지수. 우리 지수가 널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니? 지훈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손을 꽉 쥐며 속삭였다. 그땐 겁이 났어요. 가족의 반대가 무서웠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지수를 사랑했던 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옳았던 일이었다는 거요. 복희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그 아이, 유나를 지켜줘. 지수가 못 지킨 걸 내가 해줘야 해.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약속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복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 내가 아직 못 전했어. 지훈에게 미안하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말을 꼭 전해달라 했지. 그 말에 지훈의 숨이 멎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지수는 언제나 미소 짓던 모습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 미소의 끝에는 고통과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지훈은 천천히 손등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하지만 유나는 내게 그녀가 남긴 선물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아이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며칠 뒤 복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지우는 매일 회사를 오가며 병실을 들렀다. 유나는 학교 대신 병실 옆 작은 탁자에서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이건 내가 꿈꾼 집이에요. 그림 속에는 햇살이 드는 거실과 식탁,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복희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나야, 내가 꿈꾸는 집 곧 생길 거야. 걱정 마. 그녀는 손을 내밀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걸.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도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아빠, 나, 그리고 엄마 자리까지.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다.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복희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병실문 앞에서 지우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쓰였던 금액 외에 앞으로 필요한 건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건 제 가족 등록 서류입니다. 유나를 제 딸로 입양하려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복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나가 내 성을 쓰게 된다고? 네, 제 성을 따를 겁니다.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서유나에서 한유나로. 복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유나는 내 피를 나눈 딸이야. 법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지. 그녀는 봉투를 지훈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나한텐 유나가 행복한 얼굴로 웃는 것,
그게 전부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복희는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이제부터 지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분은 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은 널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럼 엄마랑 아빠는 예전에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 뿐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단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랑 할머니를 꼭 지켜줄게요. 그 말에 복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유나. 너는 이미 누구보다 어른스럽구나. 며칠 후, 지우는 병원 행정실에 들러 서류에 서명했다. 한유나라는 이름이 적힌 입양 확인서가 그의 손에 주어졌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설렘이었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복희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지만 눈부신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지수야, 봤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내 아이와 함께 있어. 이 아이, 이제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우는 유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그의 집은 그동안의 공허함을 씻어내듯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유나야.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유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섰다. 집이 이렇게 조용한데 왜 따뜻하지? 지우는 웃었다. 사람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야. 그 말에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오면 더 따뜻하겠네요.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이 작은 소녀가 이미 그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이제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다가올 또 한 번의 시련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줄 힘이 될 것이었다. 서울 한남동의 언덕 위, 겨울 햇살이 드물게 따뜻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한유나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다. 새로 옮긴 집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익숙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지에 쌓인 서리가 반짝였고 유나는 손으로 유리창의 입김을 브로아트를 그렸다. 아빠, 오늘은 병원 언제 가요? 식탁에서 따뜻한 죽을 먹으며 유나는 물었다. 조금 있다가 가자. 오늘 할머니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지우는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전해진 소식은 희망적이었다. 김복희의 폐렴은 거의 회복되었고 기초 체력도 회복 중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유나는 기뻐서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한가득 색연필로 그린 그림은 할머니가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고 자신과 아빠가 옆에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할머니 오시면 제일 먼저 뭘 드릴까? 따뜻한 미역국, 아니면 생강차. 지우는 딸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돌아오면 아빠가 직접 끓여볼게.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지우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급히 그를 찾으며 달려왔다. 한지훈 씨, 지금 중환자실로 가셔야 합니다. 김복희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다면서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복도로 뛰어갔다. 유나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중환자실 복도를 뛰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비품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긴박한 목소리가 교차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 80 이하. 에피네프린 주사 준비하세요.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그가 붙잡은 유나의 손도 차가웠다. 그 순간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지금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이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 정적 끝에 간호사 한 명이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김복희 환자분은 끝내 심정지에서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녀를 끌어안고 가만히 등을 두드렸다. 말없이 숨죽여 울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 가지 마요. 나 아직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잠시 후 의사 한 명이 급히 복도로 나왔다. 잠깐만요. 이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금 사망 선고받은 분은 같은 병동의 김복남 어르신입니다. 김복희 환자분은 아직 소생 중입니다. 지훈과 유나는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복희 환자분은 심정지가 오긴 했지만 응급처치 후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태지만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지훈은 유나를 아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유나야, 할머니가 널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신 거야. 그날 밤, 지훈은 병실 창가에 서서 병원 건너편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복휘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복희는 의식을 회복해 눈을 떴다. 유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에 유나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다시는 못 볼까봐. 미안하다. 내가 아직 너를 남겨둘 수가 없더라. 지훈은 병상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힘내세요. 이제는 저희가 곁에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유나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줘. 지수 대신 넌 유나를 꼭 지켜야 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절대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편안한 숨이었다. 유나는 복희의 손을 품에 꼭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새 집이에요. 따뜻하고 커튼도 예뻐요. 며칠 후 복희는 다시 한번 생사의 고비를 넘겼고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 의사는 이례적인 회복 속도라며 놀라워했다. 유나는 매일 아침마다 복희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은 커튼에 무늬를 더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용 안락의자도 그렸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회사 일로 빽빽했던 일정을 정리했다. 그의 달력은 이제 회의와 출장 대신 할머니 퇴원일, 유나 학교 상담일, 가족 사진 촬영일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복희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햇살이 병실 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것 같구나. 유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퇴원이에요. 우리 집 가요. 그 순간 김복희는 생애 처음으로 병원복이 아닌 예쁜 스웨터를 입고 휠체어에 앉았다. 한지훈과 유나, 그리고 복혜.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눈이 오기 시작한 거리 위 작은 눈송이가 세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유나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너와 할머니는 내 전부야.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의 이름 없는 가족으로 진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골목길, 겨울의 끝자락에서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한지훈의 집안에는 오래된 추위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김복희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있었다. 한유나는 부엌에서 아빠 지훈을 따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종종 국자보다 커다란 냄비 뚜껑을 들고 서툰 손놀림으로 소금을 넣었다. 아빠, 이거 조금 짜도 돼요? 할머니가 원래 짠 걸 좋아하잖아요. 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요즘 건강 생각해야 하니까 싱겁게 대신 사랑을 많이 넣자. 사랑은 몇 스푼? 최소 3스푼. 유나는 장난기 어린 얼굴로 국자에 미소를 담았다. 알겠어요. 사랑 3스푼 추가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오랜만에 마주한 평화에 감사하며 아침 식사를 했다. 복희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유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매일 같이 먹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누구도 혼자 밥 먹는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훈은 유나와 함께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이촌동에 위치한 낡은 공동묘지 언덕, 여전히 눈이 녹지 않은 흙길 위를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유나의 손에는 흰 국화꽃과 직접 만든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묘비 앞에 섰다. 여기서 널 보고 계실 거야. 내 엄마, 지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처럼. 유나는 조심스럽게 꽃을 놓고 편지를 봉분 위에 얹었다. 편지 속에는 그림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새 집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매일 웃고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다녀요. 아빠가 생겼다는 게 아직도 꿈 같지만 엄마가 보냈다고 믿을게요. 보고 싶어요. 지우는 딸의 곁에 앉아 오래전 기억을 꺼냈다. 지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맑았어. 너처럼. 그때 널 꼭 안아줬다면 지금쯤 넌 나랑 함께였을 텐데. 미안해. 유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빠가 지금 왔잖아요. 늦게 와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묘비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하늘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정은 어느 여름보다 따뜻했다. 몇 주 뒤, 지우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하늘빛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위기 가정 아동, 거리의 아이들, 유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제 딸, 한유나에게서 왔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유나는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건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됐고, 나에게는 삶의 이유가 됐어. 그날 밤, 유나는 자신만의 일기장을 꺼냈다. 표지에는 직접 쓴 글이 있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 아빠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한 일, 할머니가 다시 웃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다. 가족이 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난 믿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봄이 오기 전 세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다. 복희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고 유나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사진사는 말했다. 이렇게 웃는 가족,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그 말에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웃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몇 달 뒤, 유나는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무대에서 낭독하기로 했다. 교실에 가득 찬 부모들과 학생들 앞에서 유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따뜻한 밥도, 장난감도. 하지만 할머니가 있었고, 엄마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빠는 늦게 왔지만, 늦게 온 만큼 더 많이 안아줬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지켜내는 거라고. 청중석 어딘가에서 복희가 눈가를 훔쳤고 지우는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한유나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고 여러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한지우는 딸과 어머니 사이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유나, 널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유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빠, 그거 매일 말하잖아요. 매일 말해도 부족해. 복희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들은 그렇게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이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